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투자 레벨업 할 수 있는 한 시간이죠. 밥보다 투자 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기분이 좋죠? 네, 여전히 편풋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오늘은 소개가 짧습니다. 2분입니다. 볼수록 매수 버튼. 네, 볼매. 네,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유경 과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볼매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이죠? 네,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오실 때마다 사실 어저께 우리 증시가 잠깐 조정받아가지고 오늘 이유경 과장 오시는데 장이 흔들리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볼수록 매수 버튼, 네, 매수 버튼을 누를 만한 상황이긴 하네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3프로TV 관련돼서 계속 이 얘기 오늘 하루 종일 있지만 그래도 이유경 과장이 생각하는 FOMC 좀 중요해 보이니까 감함에 있었던 9월 FOMC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가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올랐고 단기채 금리도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영해 나가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법제 변화 이슈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기부터 다시 짚어보면요. 사실 우선주 하면 구형 우선주랑 신형 우선주가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 어떤 차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토픽이 우선주예요? 네. 네, 우선주 많이들 보셨겠지만 네. 정확히 우선주가 왜 이렇게 주가가 할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크게 궁금해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래량도 좀 적고 주가도 좀 빠져 있고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매력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됐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이 배당을 우선해주는 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우선주가 지금 볼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번 쭉 보죠. 어떤 얘기부터 봐야 됩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본주보다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싸게 거래되는 이제 구형 우선주라고 있는데 배당을 1%만 더 주는 건데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제 변화와 그리고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논의가 되면서 이 주식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EUB, 산우비 이런 거 보셨죠? 네. 여기서 우선주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주 어떤 거냐고요? 네. 다 우선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거 다 우선주 아니에요 지금? 아, 네. 아닌데 우선주는 잘못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가? 네. 네, 맞죠? 모두 우선주로 표시가 되고 있지만 좀 사실상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주의 정의를 한번 봐야겠죠.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파산했을 때 이런 잔여 재산에 대한 우선적 지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 이익의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 이것이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고요. 배당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익, 추가 배당을 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마이크를 여기가 이렇게 앞에 한번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잘 들리시네요. 네, 뽑으시면 안 되고. 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주 그러면 특히 현대차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1우비, 2우비, 3우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상 우선주 그러면 현대차 2우비만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조금 더 많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배당률 때문이긴 한데요. EUB, 3우비는 최저 우선 배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UB 같은 경우는 2%, 3우비는 1%. 어쨌든 최저로 보장해주는 그 배당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구형 우선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다시 화면 보시면요. 정리하면 현대차 우는 구형 우선주고요. 현대차 EUB와 3우B는 신형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구형 우선주는 기업이 발행한 종류 주식으로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긴 하지만 액면가에서 1% 추가 배당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유비란 사무비는 이제 96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발행된 신형 우선주인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배당률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 다트를 통해서 한번 사업 보고서에 주식 총수를 살펴보는데요. 네. 우선에 우선주 쪽에서 그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요. 여기 보통주 대비해서 연 1%를 추가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당인 거죠. 우선주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선주가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의 배당 플러스 1%포인트를 더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당률이 훨씬 더 높은데 현대차 1유비는 왜 별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비요. 네. 아, 왜냐면 우선주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가 있고 현대차 2유비가 있고 그쵸. 네, 3유비가 있잖아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비, 사무비는 대신에 2%, 1%를 보장을 해줍니다. 어쨌든 보통주가 배당을 하지 않아도 무배당이라도 무조건 벌은 이익이 없더라도 2%와 1%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그 나머지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에 추가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형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무배당을 하는 해에는 전혀 배당을 못 받는 거고 보통주가 배당을 받으면 추가로 보통주보다 1%더 추가 배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형 우선주는 배당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구형 우선주는 어쨌든 의결권이 없고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신형 우선주는 돈을 못 벌어도 무조건 주는 배당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구형 우선주는 주가가 왜 디스카운트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형 우선주는 우선주가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보통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구형 우선주는 없지만 배당률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명목상의 추가 배당률이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에서는 구형 우선주로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20에서 50% 할인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구형 우선주는 우선주가 아니다. 그래서 무의결권 보통주와 같다. 왜냐하면 배당 안 해버리면 배당이 없으니까 결국 구형 우선주는 우선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구형 우선주를 계속해서 놔두는 이유는 뭐죠? 구형 우선주를 네. 소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소각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소각시킬 때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 상법 개정에서 무의결권 보통주 발행을 허용한 게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됐잖아요. 이때 왜 허용을 했을까요? 네, 그때 크게 보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다양화시키는 부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를 아예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보통주나 우선주만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주주가 지배권 희석을 싫어하기도 하고 투자자는 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잖아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배당은 보통주랑 같지만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보통주를 새로운 형태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업은 지배구조를 흔들림 없이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죠. 이 가져오신 장표를 보니까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구형 우선주가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세세하게 어떤 문제점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구형 우선주가 일단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네. 해외에 비해서 그런 비교를 해보면 좀 너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의결권이 없지만 어쨌든 추가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네. 일단 배당이 있긴 하지만 좀 명목적으로 보통주보다 1% 추가 배당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사실 무배당을 하게 되면 우선주도 사실 배당은 영원을 받는 거라서 사실상 무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연속해서 무배당을 할 때는 의결권이 부활되지만 이 실효성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실효성이 좀 약하고. 네. 긴장이 여기 보니까 구형 우선주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표에 보니까 배당, 의결권, 지분권, 투자 메리트, 제도의 취지 뭐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 쭉 조사해 오신 거 보니까 뭐 배당 같은 경우는 기업의 무배당을 선택하면 우선주도 영원, 사실상 무력화. 의결권 같은 경우는 기업이 중간에 소액 배당만 해도 무효 실효성이 약하다 등등. 지분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투자자 인식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선주 투자는 아시는 분들만 하는 투자인데 네. 그런 구형 우선주는 확실히 예전만큼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주주 충실 의무가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구형 우선주는 좀 메리트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소각을 시키는 부분도 이제 기업이 굳이 이걸 나서서 소각을 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됐을 때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메리트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과 일본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듀얼 클래스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알파벳 A, C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실 텐데요.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이제 본주, 보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형 우선주라고 얘기했던 게 클래스 C로 불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없고 무의결권 보통주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B라고 있는데 이거는 창업자나 내부자 전용 주식이고요. 이거는 좀 강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한 표가 아니라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소에서 상장은 되지 않고 내부자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메타도 있고 스냅챗도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뭐 어제 밤에 제가 캡처를 해둔 것이지만 네. 어쨌든 알파벳 A와 구형 우선 보통주 알파벳 C의 그 가격 차이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C가 조금 더 높거든요. 예, 좀 되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가 상당히 축소돼 있는데 네. 한국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의 괴리가 상당폭 크다. 네, 이런 것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듀얼 클래스 도입 배경을 좀 보면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 그 10배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클래스 A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본인들의 그 지배력이 희석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 이 무의결권 보통주를 신설해서 배당이나 재산권은 동일하게 하고 의결권만 없게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해도 지배권을 방어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창업자 지배력은 유지를 하면서 자본 조달을 동시에 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C 클래스의 주주들이 이것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했던 그 창업자들의 대응은 이 C 클래스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C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소각시켜주는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제도 때문에 두 주가의 흐름이 한 1에서 2% 정도 차이만 나지 않고 안정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모두 좀 제도가 허용이 되었지만 대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한국에는 좀 그런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보호 장치를 제대로 도입했다면 우선주 시장의 평가가 지금이랑은 좀 달라졌을까요?
네, 한국도 2011년에 개정으로 이 흐름에 합류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신형 우선주는 2011년에 발행이 됐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랑 다르게 주주 충실 의무 제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견제 장치가 약했기 때문에 무이결권 보통주나 구형 우선주 투자자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우선주 저평가 문제랑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다시 맞물리는 거고요. 제도 개선이 되면 단순히 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실제 주가의 리레이팅이란 얘기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3.5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려면 리레이팅, 즉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한국도 드디어 주주 충실 의무 제도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결권이 없더라도 회사가 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저평가돼 있던 구형 우선주가 리레이팅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가 배당 1%는 그대로 받고 법적 보호까지 받기 때문에 네. 추가 할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주가 오르는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고 우선주도 따라 오르면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법이 바뀌면 이 배당에 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훨씬 더 메리트가 생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가져온 장표를 쭉 보니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SK케미칼 우선주 쭉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도 우선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우선주라고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우선 그 종목들을 언급드린 이유는 네. 어쨌든 우선주 자체가 유동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선주를 선택할 때도 조금 거래량이 많고 좀 큰 주식, 대기업의 우량 주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구조에서 압력이 좀 높은 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주 재평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보통 30에서 50%까지 차이가 보통주 본주보다 한 50%까지 떨어져 있는 주식들을 이왕이면 선택하는 게 리레이팅 가능성이 좀 폭이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구형 우선주는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그 배당이 없기 때문에 원래도 보통주가 배당성이 좀 높은 기업을 선택해서 그 우선주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저희 대표적인 주식이고 배당 성향이 일단 조금 강하고 2018년 이후에 주주 환원을 강화시켰고 뭐 연간 20조 규모로 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조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으로는 한 보통주 대비해서 30% 가량 할인이 되어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우선주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배당이 재개됐고 배당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선주 그 보통주 대비해서 50% 이상 떨어져 있고 이것도 리레이팅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SK케미칼 우선주인데 그 디스커버리 체제 전환 이후에 배당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할인폭이 큰데요. 보통주 대비해서 60% 할인이 되어 있고 주가 할인폭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60%나 할인돼 있어요? 네, 오, 깜짝 놀랐네. 네,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그러네. 오늘자로도 SK케미칼 우선주. 본주가 63,200원이고요. 네. SK케미칼 우선주는 26,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게리 스프레드를 한번 봐야겠는데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평균만큼 디스카운트 받아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이것도 대표적으로 현대차 우선주는 이제 96년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했던 구형 우선주고요. 이것도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여전히 배당 성향 높여가는 중이라서 뭐 특히 전기차 투자랑 동시에 배당 정책 강화를 하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꾸준히 하고 있어서 우선주 정리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우선주들을 네. 뭐 각각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통주와의 맞아요. 괴리가 꽤 큰데 어떻게 담는 방법이 좀 나이스한 게 있습니까? 일단 좀 전에 그 몇 종목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리레이팅 종목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정 대기업 우선주 그리고 본주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제 본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제도 개선을 기대하면서 복합청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구형 우선주는 어쨌든 보통주 대비해서 1% 추가 배당 규정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무배당을 하게 되면 구형 우선주도 같이 무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적 권리는 있지만 실제 배당 성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좀 잘 보고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제가 한번 ETF를 찾아봤더니 네. 우선주 ETF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선주를 담은 ETF들이 있는데 이 구형 우선주만 모아둔 ETF는 따로 없어서 근데 보니까 좀 이제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한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비중을 담아 가시는 게 앞으로의 그 저희 주주 충실임을 강화되는 시장에서 좀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ETF가 없어요? ETF가 구형 우선주만 담은 게? 구형 우선주만 담은 ETF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이유가- 확인한 바로는. 네, 이유가 왜 그럴까? 보통 ETF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벤치마크도 있어야 되고 또 ETF가 출시되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법이 바뀌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무배당 기업은 점차 없어지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릴 텐데 그러면 구형 배당주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무배당 기업은 배당이 원래 없으니까 구형 우선주가 배당을 못 받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관련돼서 구형 우선주만 뭐 번들링해서 ETF 출시하면 안 되나? 왜냐면 주가가 크게 할인폭이 있어서 안 되려나?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워낙 매력이 없는 주식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배당도 없고 그리고 뭐 주가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의결권도 없고 왜냐면 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가장 그 주식에 대한 그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는 좀 구형 우선주를 담은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면 발행 주식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발행 주식에서 우선주는 25%까지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선주가 소각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츰차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ETF를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조금 앞의 내용과는 무관하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ETF 거래하는 손님들이 조금 그 특정 시간대 좀 바쁘시다 보니까 뭐 장 마감할 때쯤에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 ETF를 매매를 안 해봐서 여기는 뭐 궁금하더라고요. 야세 신자니까 네. 왜 몰빵하냐. 네. 네. ETF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장 마감에 급박해서 해요? 몰랐네.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 뭐 내가 이 시간에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편한 시간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ETF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요 ETF를 제 가격에 거래는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예, 그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그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네. 짚고 넘어가야지 그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TF 가격이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 그 자산의 합에서 운용 보수를 뺀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나브라고 부릅니다. Net Asset Value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Net Asset Value, 나브는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이 자산의 가치랑 수량 변화를 통해서 계산하는 ETF의 순자산 가치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ETF는 종목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의 그 금액이
하지만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ETF도 뭐 매수가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매도가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ETF 가격 자체가 많이 변동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루에 한 번만 그 순자산 가치를 놔주면 안 되고 실시간으로 그 가격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이나브라고 하는 실시간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아이나브의 가격에 맞춰서 거래하는 게 가장 적정한 가치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이나브랑 나브를 기반으로 해서 ETF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이 기초자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것을 지수화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순자산 가치랑 시장 가격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당 ETF의 유동성이 낮아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호가에 의해서 변동이 되거나 분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장 가격이 나브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게 거래된다고 하고 뭐 나브보다 낮으면 가격이 낮게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 시장 가격과 나브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괴리율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유동성 공급자라는 LP 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LP 제도요? 네.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간헐적으로. 네. LP는 이제 ETF마다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고 이 운용사랑 협약을 맺은 그 증권사가 LP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서 ETF를 사면 그 ETF를 대신 팔아주고 반대로 매도가 몰리면 반대로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원래 제값으로 맞춰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LP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정 시간대만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언제요? 2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대부자 역할로 LP가 하는 건데? 그러면 좋은데 이제 네. 장 마감 10분과 그 장 초에 5분 정도는 의무가 장 마감 10분 전에는 의무가 없고 네. 장 초에는 의무가 있지만 이땐 또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 마감 10분 전에 매매를 안 하는 게 네. 좋다고 하시는 거군요. 매매를 안 하든지 아니면 그때 스프레드가 괴리율이 확 벌어지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그때 사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네. 좀 안전하게 제값을 주고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종목별 종가를 단일가로 정하는 구간이라서 LP들이 ETF의 본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LP가 가격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 막판에 10분 ETF를 매매하지 않는 게 제값에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장 마감 10분 전에는 LP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에 들어가니 그때의 실시간 가격과 가치가 아니고 거의 10분 봉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단일가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유경 과장의 고객분들 중에 ETF 매매를 장 마감 닫히기 전에 10분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그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네. 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늘 ETF는 실시간 매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종목에서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거래소에서 그 가격 반영 이런 것들을 10초마다 쏘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확히 10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한 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브라는 이제 수치를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보통 HTS나 MTS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나브, 나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보고 현재가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괴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적정 가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격에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도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장 마감 10분 전에 거래 네.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어쨌든 ETF도 거래량이 좀 많은 ETF를 거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그 추정 오차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좀 덜 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까 HTS나 MTS에서 아이나브 확인하시는 거. 네. 그리고 장맛반 10분은 피하시는 거. 그리고 추가로 너무 테마가 많은 ETF 테마가 그 포트폴리오 ETF 테마가 너무 많이 담겨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세 가지만 지켜도 손해 볼 일이 좀 줄어들겠네요. 뭐 아닌가요? 테크니컬리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실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글쎄요. 장 마감 시간에는 LP의 워킹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 현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유독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혼자 하지 말고 그냥 이유경 과장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10분 전에 매매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네, 우선주 얘기 좀만 더 해봅시다. 우선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우선주라는 게 기업의 자기의 의사결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좀 더 배당을 많이 받겠다라는 속리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 차리겠다. 그런데 상법 개정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소액주주들도 자기의 의결권을 적나라하게 기업에 직시하는 것에 밸류를 주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에서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물론 거기에 플러스 1% 약간을 더 받는다고 하지만 내 의견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밸류를 주는 가치가 이 세상으로 이제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가 좁혀져야 된다. 미국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이 누가 우선주 하냐. 어차피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좀 더 유인이 높다라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 없어진다.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유경 과장이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아까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막 버벅거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정확하게는 제가 구형 우선주를 설명드렸고 무의결권 보통주를 설명드렸는데 이 둘은 정확히 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 구형 우선주 네. 네, 구형 우선주는 오래전에 96년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발행이 됐던 주식이고 네. 2011년도에는 그 신형 네, 괜찮습니다. 무의결권 네. 보통주를 발행을 했죠. 네. 그런데 무의결권 보통주는 어쨌든 보통주로 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의결권이 없지만 그냥 보통주다라고 발행이 된 것인데 지금 구형 우선주는 그 어쨌든 우선주로 발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우선주로서 그 배당받는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그 네네. 네. 네, 그 부분이 없는데도 우선주처럼 보여져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싸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할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구형 우선주도 이렇게 종목 주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것을 단일화시키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2011년부터는 그 무의결권 보통주는 저희가 발행하도록 허용을 해놨지만 그 과거에 발행돼 있던 구형 우선주는 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를 소각시키게 되거나 뭐 폐지를 시키게 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 어쨌든 거래량이 작지만 이 구형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건데 네. 아무리 그 투자자 규모가 작다고 해도 그걸 그냥 소각시키거나 이제 폐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한테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아마 그 보통주로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한화 그룹에서도 보통주 그 구형 우선주를 네. 소각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한 60% 정도 그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소각시켰는데 어쨌든 물론 그게 그렇게 투자자에게 유리했던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기업
구조,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들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기존의 구형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프리미엄을 좀 먹으려고 많이 들어오는 그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고 네.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바로 좀 리레이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선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구형 우선주는 실질적으로는 보통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개정으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얘기를 꺼내드렸고요. 구형 우선주의 본질적 가치는 보통주와 동등하게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충실 의무 개정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되고요. 법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업별 구형 우선주의 특성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본주 대비 할인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좀 선별적 투자 접근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종목입니까? 그래서 무슨 종목이에요? 네, 저는 네. 그래도 좀 많이 아까 LG전자 우선주도 오늘 네. 좀 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BYC 우선주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할인율이 많았던 네. SK케미칼 네. 우선주 네. 이런 것들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본주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담거나 하시는 거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 네. 예, 조금씩 담아가는 거, 좀 장기적인 구조적 수혜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올해 한 2달 전에 우선주에 관련된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우선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니까요. 거래량이 일간 기준으로 뭐 한 글쎄요 10,000건 정도 이상 되는 우선주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이유경 과장과 함께 우선주 플러스 ETF 매매 시 종가 10분 전에는 절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유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이종석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석 PB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못 들었어요. 이정석 네. 네, 어제 조금 우리 장 주춤하더니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사실 시장이 이제 며칠 이제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다 어제 잠깐 주춤하고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를 좀 대기를 하면서 다들 좀 관망하는 분위기에서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 아니었나 싶고 네. 오늘부터는 이제 그 리스크가 좀 해소됐기 때문에 불명확실한 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수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지수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지수가 지금 3,450
50포인트를 앞둔 3,446.48포인트로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상승 동력의 대부분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네, 사실은 이런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섹터에서는 좀 수익률이 좀 덜 나오고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만 대부분의 수익률이 나오는 장세라서 좀 소외된 분들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한 결심이 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예컨대 결심? 어떤 네. 결심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조금 포기하고 주도주에 올라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에 이제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상황이고 지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네. 주도주에 올라타면 네. 지금 너무 고점에서 사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미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내 걸 꺾고 이제 주도주 타면 이게 고점 아니야? 그렇게 물리는 경험이 이제 다들 있으시니까 네. 그 판단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했는데 정말 고점이면은 타격이 2배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나 계속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되면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가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들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꽤 먼 시기에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간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간 가치가 얼마나 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6개월 정도 더 갈 것 같다. 아니면 몇 개월 한 2달 정도 더 갈 것 같다라는 게 마음속으로 정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으셔서 지금 현재 걸 매도하고 주도주로 갈아타는 판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다성 아나운서가 요즘에 가장 핫한 주도주 갖고 있잖아요. 요즘 기분 어때요? 계속 주도주 가져가십니까?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팔아야 고점에서 파는 건가? 아니면 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괜히 파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들어서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가 지금은 또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쭈냐면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올랐나? 좀 불안하고 내 포트에 주도주가 없는 사람들도 포모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장이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여기 HTS 지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잘 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시면은 이번 주만 사실 7.3% 벌써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승폭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HBM 관련돼서 마이크론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내러티브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차세대 HBM과 더불어서 현재 이익에 변함이 없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미래에 대한 이익에 약간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과 함께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게 LG전자가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오전에 나왔던 기사로는 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언론에서 뭐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테슬라 로봇 밸류체인에 참여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과 함께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로봇과 관련되어서 로봇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장 끝나고 한 6시쯤에 롯데카드에서 정보 유출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도 정보 보안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챙겨보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관련된 섹터에서도 좀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뉴스 한번 쭉 챙겨보시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된 거가 대통령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챙겨보라 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면 사실 글쎄요 그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LG전자가 네네. 테슬라의 로봇 밸류체인에 참여한다?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개인
이제 언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나왔고 그게 뉴스가 나왔나요?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를 바탕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워낙 그간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희망퇴직과 함께 이제 전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일단 로봇 밸류체인 참여한다는 그런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 사실은 이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떠올랐던 게 메리츠 금융주주가 지금 굉장히 계속 잘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회사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들을 정리하면서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ROE 개선을 이루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LG전자도 그렇게 ROE 개선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LG전자가 거래세가 붙어가지고 보니까 아직 뭐 확인된 이슈는 아니네요. 테슬라 로봇 체인이, 네, 맞습니다. 밸류 체인이. 그래서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은 약간 네.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자, 오전 중에 그럼 주요 뉴스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번 쭉 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어제 저녁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0.25% 한번 1차 인하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파월 패드 의장이 직접 나와서 연설문에서 했던 말이 하향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화되었고 고용과 인플레 둘 중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는 좀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좀 말하긴 했지만은 네. 이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의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그림을 제가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점도표의 분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좀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을 좀 유심히 단기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사 어제 장 끝나고 난 뒤 기사 나왔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구매를 금지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RTX 6000D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아마 중국 전용으로 해서 만든 상품인데 그 전에도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칩에 백도어를 심은 것이 아니냐 중국 당국이 좀 의심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좀 장이 나름 나쁘지 빠졌잖아요. 않았으면 네, 네. 2.7%도 하락했는데 그런 것이 아마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들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히토류 개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합작으로 한 12억 불 정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공공화학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뭐 종목이 있나요? 국내 종목 같은 경우에 JS링크가 좀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 네, 히토류 관련돼서 좀 약간 이슈를 받아서 시총이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히토류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해외 광산 개발하는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요한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 변동성 심화로 달러 해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글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여기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다른 중앙은행들과 달리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이 꽤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 환율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달러를 스위스 프랑 매도를 하고 달러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처가 없으니 이제 주식을 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변동성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면 해지 수요가 차지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면 증시에 좀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외의 소식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인베스터 데이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주가 흐름이 좀 사실 지금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좀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증권사가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요 종목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 이제 HTS 쓰신 분들은 리포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리포트 요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리포트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목표가가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만 원을 상승시켰고요. 그다음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여전히 11만 원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하나증권 저희 회사도 지금 9만 5천 원 이렇게 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간단히 요약된 게 있으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주도주를 꺾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판단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거를 좀 부담스러우시면 요약된 거를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외교장관 같은 오늘 어제 외교부 장관께서 시진핑이 이제 에이펙 방안이 좀 확실한 듯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10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이터에서 보니까 8월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약간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월에 사실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다시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엔터주가 있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저번에 SN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저번에 에스파는 이종석 의원이 좋아한다는 카리나. 카리나였고, 네.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실 2주 전 대비해서 뭐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뭐 상승률이 한 4% 5%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한번 보시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관련돼서 좀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사실 때는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한령이 잘 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샀었다면 그 판단이 꺾이면 과감없이 손익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감히 매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져오신 자료 다음 장 보면 이재만 위원님의 리포트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방송을 나왔을 때 주도주 네. 관련돼서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 이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실 이재만 위원께서 주도주 관련된 설명 한번 하셨더라고요. 3% 나와서.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업 투자가 주가를 깨운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캐펙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즉 현재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라클인데요. 사실 오라클은 좀 그간에 좀 많이 묻혀 있다가 그 과거라기보다 몇 달 전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부터 약간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주목을 받은 이후엔 좀 조정이 있었다가 최근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실적도 내용과 투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금 여력이 아무래도 많다는 점과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있다는 점에서 좀 주가가 새로 리레이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도주를 계속해서 보실 때 여기서 포인트를 보시면 투자 증가 이제 S&P 투자 섹터 증가가 국내 반도체 하드웨어 매출량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결국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매출 증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주도주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어떤 부분으로 보셔야 되냐면 캐펙스 증가와 매출 증가를 같이 이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섹터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들은 연결성이 없다면은 주도주라고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주 판별하실 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계속 주도주와 관련돼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AI 관련된 빅테크 플러스 알파 한국의 AI 밸류체인들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가져오신 장표 보니까 이 공포 탐욕 시그널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증권에 출시한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요거 지금 이종석 PB 뒤쪽에 네, 뒤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화면 뒤쪽에 계속해서 저희도 있네요.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좀 출시한 요렇게 MTS 하나 원큐 네.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인데요. 이걸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오늘 이제 주도주 꺾냐 마냐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기술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저점일까? 장표 한번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어떻게 화면이 구성됩니까 이게?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종목 추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가려놨고
뭐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특히 국장 같은 경우 해외 종목도 일부는 됩니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고 해서 현재 이 종목이 얼마나 관심이 높고 집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이 차트와 그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이게- 별프로가 나오네요. 네, 별표로 네. 이제 탐욕적인 그러네. 표정으로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 수치가 높으면 뭐 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욕심을 더 가져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되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매우 탐욕인 상태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예요? 너 지금 매우 탐욕적인 상태야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종목 더 탐욕을 가지고 투자해도 돼 이건가요? 편풋 난리 났다 이거. 그러면 이제 감성적으로 뭐지 이거. 이따 딱, 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요게 아마 다른 회사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만 네.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은 저희만 하고 있고 음. 전체 시장 전체로는 아시겠지만 저희 CNN에서 항상 픽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석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해당 주도주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한 개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매우 탐욕이 계속 구간에 있으면 제가 참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매우 탐욕인 상태로 내 종목이 매우 탐욕이라면 그건 주도주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 내 개인 종목이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매우 탐욕 쪽으로 가면 어쨌든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는데 코스피 인덱스 자체, 시장 자체가 탐욕이라면 그거는 완전 불장이기 때문에 네. 그때 내 종목이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럼 이거 SK 하이닉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삼성전자나? 네, 그런 거 그런 가져왔습니다. 거잖아.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급을 보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약간 간접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은 방법일까 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좀 주도주를 꺾거나 내가 주도주에 탑승하고 싶은데 근거가 좀 불명하다는 분들은 이런 시그널 지표를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매우 공포라고 지어놨지? 그럼 공포 그러면 네. 내 종목이 안 오르고 있다는 종목인데 안 올라서 뭐 공포감을 느낀다는 건가? 왠지 공포 그러면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던졌다. 수급적 이유로든 뭐든 던지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안 공포라는 안 좋다는 건.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양 극단에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공포도 위험하고 매우 공포도 탐욕도 위험하죠. 높아서 위험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스크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양 극단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은 정상 상태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그거죠. 이제 내가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얘기들을 듣지만 그게 정성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고 뭐 예컨대 그 이익 추정치나 매출 전망치를 보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정량적 지표 가지고는 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지표까지 참고하는 용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용도로. 그러니까 공포에 흔들리고 탐욕이 앞설 때 이 음. 기준을 보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지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편법 뭐 판단할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대부분 다 매우 탐욕일 것 같은데 그럼 팔 거예요? 아니요? 안 판다는데? 그러니까 매우 탐욕적이라고 해서 굳이 팔아야 되나는 네. 그러니까 이 매우 탐욕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안 팔겠다. 네. 아 매우 탐욕적이니까 난 더 탐욕을 가질래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어찌됐든 이 개인 투자의 시대에서 어떤 바로미터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 일가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빠르게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자 오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후에 간단하게 지금 주목할 포인트는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제 오찬 간담회를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가진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제 지금 해외 출장에 나가 계신
참여하셨는데 영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연동되어서 자본시장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2W라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타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주요 지표들 쭉 있습니다. 대만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챙겨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지수와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저녁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내일 실적 발표 관련해서 물류 운송 회사인 페덱스와 그다음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업체인 레나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들 전부 다 좀 시장의 분위기가 변할지도 주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종석 PB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석 PB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장중에 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8만 원을 8만 전자. 찍고 8만 전자. 8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어 보여요. 자, 편풋 뭐 맞췄어요? 다시 한번 워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그러니까요. 돌아왔어. 저 오늘 사실 두 번 틀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 내가 어저께 너무 박했구나. 네, 두 번 틀리면 다시는 안 물어본다고 하셔서 네, 맞췄어요. 다행히.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내일은 이 기세가 이어질지 8만 전자에 안착해서 9만 전자로 다시 한번 힘을 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8만 전자를 터치했기 때문에 이걸 넘었으니까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벽을 넘었으니까. 갈수 저항선과 있다고 심리선을 이미 네. 뚫었다. 천장이 뚫렸다. 이런 네. 말씀이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사실 FOMC 때문에 하루 종일 모든 증권 방송에 FOMC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 비껴가서 우선주도 바라보자, 또 ETF도 바라보자. 저희 이규영 과장이 참신하게 준비했었는데 또한 카리나를 좋아하는 우리 이종석 PB가 여전히 10월달에 시진핑이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갖고 왔네요. 전반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밥보다 투자하나 매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 저희 추첨하는 날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매주 5분께 본도시락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추첨을 하기 전까지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쌓이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내일 댓글 하나하나 보고 추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